이게 녹화를 하는데 한국지가 2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진도 때문에 다른 반 진도가 여기보다 늦으면 그거 찍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중간에 빼먹는 건 좀 그래서 집에서 혼자 태블릿 가지고 녹화하기도 하거든요. 고마워. 자, 아무튼 그 데드 포인트, 그런 개념이 원래 있어. 들어본 적 있니? 그런데 정말 그 데드 포인트라는 게 정말 그 말처럼 무서워요. 내가 정말 조금만 더 뛰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포기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근데 또 그 데드 포인트라는 게 한 2, 3분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 상태로 뛰어가다 보면 2, 3분 지나면 또 뛸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종목마다 부르는 이름은 좀 다른데, 혹시 러너스 하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몸이 고통스러우면 뇌에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구름 위를 정말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한동안 이어져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다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점과 러너스 하이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몇 번씩 겪다 보면 이제 꼬린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에서는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고요. 등산 그런 데서는 세컨드 인두라고 불러요. 겁나 힘든 시기를 지나면 산 올라가는 게 수월한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런 느낌들이 결국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가서 보면 깜짝 놀래요. 이 인간들이 겁나 힘든데 뛰기 전에 다들 되게 행복한 표정이야. 물론 뛸 때는 다 죽을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꼬린 지점에서 와서 보면은 또 다 너무 행복한 표정이야. 무언가를 해냈다는.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들은 이렇게 말로는 전달이 잘 안 되지. 그런 궁금한 사람들은 그런 대회가 있으면 그냥 구경, 응원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구나. 왜 웃었어? 자, 31분인데 수업할게요. 자, 2강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자, 안내했던 것처럼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따로 내 그 유튜브 채널에 해설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자, 1강하고 2강은 지금 올려놨고요. 필요한 친구들은 보면 돼요.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다. 뭐 문제 해설에 했다고 해서 뭐 거기에서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 교재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낼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볼게. 국토인식의 변화와 지리 정보. 국토와 국토인식. 자, 먼저 국토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죠. 그리고 우리만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 보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튼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나만 아니면 돼. 내 후손은 알 바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뭐 그건 나중에 시간 여유가 되면, 기회가 되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할게요. 어차피 우리 옆길로 세는 게 좀 잦다 보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진도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옆길로 조금만 세다 다시 돌아올 건데, 우리 반 애들한테는 얼핏 했던 얘기예요. 담임이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이건 죽을 때까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사람은 저절로 인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늑대 인간 비유를 많이 하는데, 늑대 소년. 태어날 때 늑대들 손에 의해서 키워지면 걔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 2발로 서서 걷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다 4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인간다워지려면 반드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랑 달리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엄마 뱃속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안전한 공간이잖아. 근데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어요. 심지어 부모가 밥을 주지만 않아도, 그러니까 방치만 해도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갓난아이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죠. 대표적으로 뭔가 약간 삐딱하다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길바닥에 들어눕는 애들 있잖아. 다른 사람의 눈치 같은 거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럼 옆에서 엄마는 막, 아빠는 막 쩔쩔매고 있고. 왜냐면 그런 아이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이제 태어났을 때, 한동안은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애들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은. 생각 한번 잘해봐봐.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느라고, 나를 돌보느라고 되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내가 맨날 밥 달라 그러지, 맨날 울어 제끼지, 맨날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갓난아기가 그거 당연히 모른단 말이야. 자기 배고프면 울고, 자기 뭔가 이게 기저귀에다 실내했잖아? 그러면 시간과 때를, 그런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한밤중에도 울어 제끼는 거야. 내가 불편하니까. 아이들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야. 세상에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은 세상과 자기의 그런 구분도 없거든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자, 그래서 갓난아기 시절에 나타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심을 1차적 자기애라고 불러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한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 아기들은. 1차적 자기애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1차적 자기애가 나이를 먹고 제대로 이제 양육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나만 생각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엄마도 좀 보이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이제 그런 1차적 자기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그게 사람이 이제 올바르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되게 슬픈 건데 1차적 자기애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아니라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엄마가 더 이뻐해 줄게. 뭐 용돈 올려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힘든 시험을 보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고 이게 무조건적인 거지. 근데 어떤 부모들은 나의 지금 딸과 아들이 지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성적 가지고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좋은 대학을 가야 자기 동창들한테 나 아들, 딸 좋은 대학 나 보냈다고 열심히 한 잘난 부모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들, 딸을 계속 압박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모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진정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부모랑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탁 꼬집어서 말하기 힘들지만 자라는 과정에서 1차적 자기애가 많이 사그라들려면 정말 무조건적으로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1차적 자기애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1차적 자기애를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어. 나이를 먹고 그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린 시절의 자기애가 아니라 그게 없어지지 않고 뭐 청소년기, 성인기, 실제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거든요. 나중에까지 남아있는 그런 자기애를 2차적 자기애라고 불러요. 2차적 자기애. 그런데 2차적 자기애,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그게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쉬울까 어려울까? 남들이 자기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쉽게 알아봐. 그럼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교묘하게 자기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악한 존재라는 걸 거짓으로 감추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엉망이 되지 않아. 실제로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극단적인 이기심이라 그랬잖아.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 이런 것들을 읽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나만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 같은 거 다 내가 다 써버리고 뭐 휴지 같은 거 막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러면 내 후손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 사람들인 거고, 이런 걸 보고 뭔 상관이야? 나 지금 당장 나 힘든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대표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용서해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용서해주잖아요. 허락으로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를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그 짓을 또 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마음이 되게 미성숙해서 아이들하고 똑같거든. 그런 존재들이 있어. 많아.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리보다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태생이라기보다는 나의 이제 근본 자체가 지리 교사다 보니까 지리 수업 대부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생각하자. 후손들도 생각하자. 그리고 좀 되게 부끄럽지만 이것도 말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 살고 싶은데, 즐겁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세상을 조금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스스로 재미있는 달리기 같은 걸 물론 해요. 되게 재밌어. 취미생활 할 때 재밌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재밌잖아. 그런데 혼자만 사는 건 아니잖아. 사람은 누군가와 반드시 관계를 맺잖아.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나하고는 지리교사와 한국지리를 선택한 학생들로서 무려 일주일에 3시간을 봐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운이 좀 없어서 나랑 담임으로서 날마다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관계를 맺는 건데 나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가 잘 하진 못하지만 공감 능력이 되게 높은 편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즐거워야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즐겁더라고요. 물론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배워가는 중인데, 그래서 오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었잖아. 마라톤 완주라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정말 거의 4시간 동안 정말 심장 부여잡고 완주했을 때 그 느낌 되게 좋단 말이야. 그 느낌을 어쨌든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쨌든 이 교실 안의 분위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빼빼로는 그래서 준 거야.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나눌 수 있는 건 나누도록 할게요. 자, 4월 23일 날 마라톤 또 완주하고 나면 그때는 또 실력이 더 늘어서 또 열심히 뛰고 나서 기분 좋을 거니까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직전이겠네요. 중간고사 직전에 이제 3학년 애들은 좀 버리고 아무튼 그때 또 뭔가 내가 먹을 걸 주면 저 선생님 또 마라톤 완주하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런 43분. 자. 괜찮아. 내가 뭐 지리 수업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 시간까지 하면 2단은 끝나요. 자, 국토인식 볼게요. 그래서 국토인식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예요. 국토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뭐 태도라고 해도 좋고요. 관점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뭐 풍수지리사상, 뭐 옛날 지도, 고문헌 등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우리 국토를 바라봤는지가 드러나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풍수지리사상. 자, 우리 풍수지리라는 말은 다들 들어는 봤죠?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명당 자리를 찾는 어떤 사상 체계를 풍수지리라고 한다. 근데 풍수지리는 장풍득수의 줄임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자에 좀 약하죠? 자, 우리가 득수는 물을 얻다. 득템.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그래서 물을 얻기 쉬운 곳이, 필요한 물 얻는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장풍은 우리가 바람을 장벽할 때 장이에요.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이 풍수지리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사상체계거든요. 근데 여기는 겨울이 있잖아. 자, 겨울에 기온이 가뜩이나 낮은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 바람을 막지 못하면 겨울을 살 수가 없거든. 반대로 여름에는 날 덥잖아. 바람 불면 태풍만 아니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풍에서 풍은 겨울철 바람을 보통 말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됐어요? 그래서 바람을 막고 물을 얻기 쉬운 그런 곳이 명당인데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 점점 복잡해진 거죠. 자, 아무튼 이런 풍수지리 사상이 있더라. 자, 의미는 산줄기의 흐름. 산줄기를 따라서 땅의 기운이 흐른다고 보았으니까. 우리가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굵은 산줄기를 따라서 우리 땅의 기운이 흐르다가 어디까지 흐르냐면 지리산까지. 그래서 지리 시간에도 백두산과 지리산을 맨날 물어봐요. 중요한 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 산의 모양, 바람과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좋은 땅, 터를 찾는 사상을 풍수지리라고 한다. 자, 이제 배경은 지모 사상은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에요. 옛날부터 있던 사상. 별건 아니고요. 땅은 어머니와 같다.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거고 땅에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은 모든 걸 키워내는 어머니와 같다. 우리의 전통 사상이고요. 음양오행설은 중국에서 넘어온 사상이에요.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사상과 중국에서 넘어온 사상 등이 결합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환경에 맞게 조금 변형되었어요. 변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 맞게 이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풍수지리는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일본에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 왜냐면 세 나라가 자연 환경이 조금 다르니까. 그 다음 영향은 양택풍수, 양.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풍수. 내가 살 집을 어디다 지어야 또는 어디에 있는 집을 살아야 나한테 좋은가. 그 다음에 음택풍수는 조상의 묘자리를 어디다 써야 내 후손이 잘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3번 비보풍수에다가 체크 좀 해주세요. 비보풍수. 자, 비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거야. 나도 지리 가르칠 때만 쓰지요. 평소에는 안 쓰는 말이에요. 비보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를 봤더니 완벽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좌청룡 우백호. 자, 우리 동양에서는 좌청룡과 우백호 가운데 뭐가 조금 더 큰 이미지일까? 용이 조금 더 큰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왼쪽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뭔가 산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좀 더 규모도 크고 아무튼 산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거의 완벽한데 이쪽에 산이 좀 빈약해. 뭔가 좀 아쉬워. 그런 곳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사람이 인위적인 뭔가 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쳐서 풍수지리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불기운이 너무 세. 그러면 불기운을 뭔가 억누르기 위해서 뭔가 사람이 어떤 걸 한다. 이런 것들을 비보풍수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방금 좌청룡 우백호라고 말을 했는데 자, 임금은 남쪽을 보고 정치를 해요. 왜냐면 북쪽에선 찬바람 불어오고 그다음에 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한 햇빛은 남쪽을 바라봐야 느낄 수 있는 거잖아. 남쪽을 바라보고 좌청룡 우백호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복궁이야. 조선시대? 그러면은 우리가 우백호에 해당하는 건 경복궁에서 보면은요. 우백호니까 서쪽이거든요. 서쪽에 인왕산이 있어요. 자, 우리 인왕산 본 기억 있어요? 나중에 경복궁 가거든. 서쪽을 바라보면 되게 으리으리하게 생긴 산이 있어. 바위산이 있어요. 우리 미술 시간에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가 있을 거야. 정말 바위산이야. 아, 정말 우백호답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좌청룡. 경복궁에서 이쪽 동쪽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좌청룡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대학로에 가면, 해화역에 가면, 나중에 가볼 거야. 물론 가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연극 같은 거 보러. 거기에 가면 가까운 곳에 낙산공원이라고 있어요. 낙산공원. 낙산, 산이에요. 근데 가보잖아? 이거 산 아닌 것 같은데? 언덕이에요, 언덕. 높이도 훨씬 낮고.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인데 좌청룡이 너무 약간 이게 비리비리한 거야. 그럼 어떡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럴 순 없죠. 한 나라의 수도니까. 그래서 사대문을 이렇게 지을 때 동대문. 낙산공원 바로 앞에 있거든요. 동대문의 이름이 뭐지? 네 글자로, 한자로. 남대문은 숭례문이야. 동대문은 흥인지문이죠. 흥하다. 여기에 기온이 너무 낮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기온을 북돋기 위해서 흥자를 써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런 게 비보풍수다. 우리 서울 이야기니까 좀 자세히 한 거예요. 역시 뜬금없지만 이번 마라톤 코스 중에 동대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남대문 옆도 지나가고. 내년에 또 뛰어야지. 아무튼 동대문 구경하고 서울 성곽길 따라서 낙산공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 거 산책 코스로 되게 좋아요. 서울 한복판이기도 하고, 그래도 언덕이니까, 산이니까 올라가면 밤에 어둡지도 않고 밤에 야경도 되게 예쁘고, 미세먼지 없는 날, 좀 여유로운 날 한번 가보는 거 좋아요. 단, 그런 데는 어딜 가든 커플 지옥이죠. 커플들 너무 많아. 그것만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 산책 코스가 되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인식. 자, 이제 옛날 지도를 보면은 조상들이 우리 국토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도라는 게 반드시 과학적으로 또는 있는 그대로만 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우리 한반도는 이게 약간 남북으로 길게 생기긴 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 땅덩이를 뭐 동물이나 뭐 꽃이나 어떤 물건에 비유해가지고 그 안에 그림을 그려넣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자기 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호랑이가 앞발을 이렇게 들고 서 있고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포효하는 그런 그림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땅을 말 그대로 호랑이로 본 거죠. 근데 어떤 그림은, 어떤 지도는 우리나라 한반도를 토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거든.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그런 거고. 어쨌든 같은 땅덩이를 뭐 지도로 표현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이니까 좀 다르게 지도가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고지도를 보면은요. 자, 고려시대 이전은 지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는 거고요. 조선시대부터 지도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보니까 전기, 후기로 구분하는데 그 경계가 보통 뭐죠? 조선시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한다?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이건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잖아.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는 지도를 제작한 목적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당연히 국가 통치를 잘하고 싶은 거잖아. 자, 국가 통치를 하려면,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도도 정교하게 다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리책, 각 지역에 대한 정보도 책으로 정리하고 통치 목적으로, 행정, 군사 목적으로 지도를 많이 제작했다. 조선시대 전기예요. 그 다음 조선시대 후기는 실학 빼면은 이야기가 안 되죠. 한국사 시간에 우리 맨날 실학 공부하잖아. 맨날 듣잖아요. 그래서 실학 사상의 영향으로 과학적이고 정교한 실용적인 지도가 많이 만들어졌다. 자, 대표적인 지도는 전기에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다음 후기에는 대동여지도, 지구 전후도 등이 있다. 일단 이렇게만 체크하고 각 지도들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바로 밑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바쁘다.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길긴 한데 이름이 워낙 독특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저절로 외우더라고요. 신기하게.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잘 외우더라고요. 자, 이 뜻을 풀어내면 그냥 세계지도란 뜻이에요. 조선시대에 제작한 세계지도. 자, 얘의 의미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외우세요. 하다 보면 외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물론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여러분들 조선 건국 몇 년이야? 1392년. 1402년이니까 조선 건국하고 바로 만든 거예요. 됐죠? 자, 조선시대 초에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 그럼 이 지도를 왜 만들었을까?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세자를 책봉하거나 그럴 때 다 중국 명나라한테, 그 다음에 나중에 청나라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라고 중국한테 물어봤잖아. 그래서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중국 애들한테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건 당시에는 고급 정보인데 우리나라 정보 당연히 중국한테 알려줘야지.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세계 체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뺀 나머지 지도는 당시 중국에 있던 세계 지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한반도 조선을 좀 크게 그려서 합성해서 만든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 됐죠? 그 포인트는 조선시대 초 국가에서 만들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도의 중심에는 지도를 보고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파악하시면 돼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가운데에 요만큼 차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 중국 중심 세계관. 중화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조선은 상대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제작한 거잖아. 중국보다 더 크게 그릴 수는 없지만 일본보다는 당연히 훨씬 크게 그려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제작한 거니까. 조선을 알리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러거든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선 사람들한테 이런 나라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표현은 했지만 크기가 되게 작고 너무 머니까 부정확한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조선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국토에 대한 자긍심을 볼 수 있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이나 또는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선이 더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도에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고 3분이면 충분해. 자, 지도니까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대륙이 표현되어 있느냐 그것도 종종 물어보거든요.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아메리카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1402년에 제작했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건 언제? 1492년이에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제작한 거니까 존재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이나 오세아니아 이런 건 없어요. 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요. 조선 사람들 일본 알고 있었잖아. 부산에서 보면은 쓰시마 섬이 보여요. 눈으로 보여. 날씨 맑은 날에. 얘가 일본이에요? 당연히 작게 그렸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유럽도 있거든요. 자, 이건 왜 유럽이 있냐면 자, 명나라 전이 원나라예요. 원나라 몽골이 세웠죠. 몽골 애들은 말 타고 유럽까지 쳐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나라 사람들 유럽이랑 교류도 했고 실크로드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유럽이다 정확히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유럽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정리를 하자면은요. 얘가 인도고요. 더 서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만도.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지도가 여러분들은 교재에는 좀 작을 텐데 자, 여기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건 대륙이고요. 땅이고요. 여기 하얀 부분 있죠. 바다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아프리카 유의 지중해.
지중해의 유럽. 여기 부분이 유럽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우리 조선에서 유럽에 대해서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뭐 교류를 얼마나 했겠어? 거의 없었겠죠. 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표현을 하긴 했는데